설탕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비크롭 대표님 블로그에 보면 설탕이 이끈 세계사라는 이런 어떤 그 글들이 있던데요. 이 아마 그 세계 역사와 이 설탕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소개 좀 시켜주시죠. 사실 일단 음료에서 제일 중요한 맛의 포인트가 스위트 앤 사워입니다. 그러니까 시고 달고가 제일 중요한데. 시고 달고. 예.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사실은 단 겁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에너지원이 단 거기 때문에 당이니까요, 사실은요. 그 단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음식에 들어있던 단맛을 먹거나 아니 과일을 먹어서 단맛 섭취했는데 이게 설탕을 만드는 방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설탕을 그냥 대놓고 단맛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설탕에 열광하고 그 설탕으로 인해서 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재배를 하고 식민지에다가 심고. 그렇네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때 소련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 쿠바의 사탕수수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미국이 안 사주니까요. 러시아가 사줘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쿠바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가 러시아가 딱 사주니까 쿠바가 러시아 편을 붙어버린 거죠.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핵미사일을 쏘는 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설탕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 온라인에 슈가보이 백종원, 오프라인에 슈가보이 비크롭. 그게 딱 나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 슈가보이 비크롭. 왜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무조건 설탕이 들어간 음료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쉽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는 대부분 단 음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탕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탄산수 얘기입니다. 대부분 단맛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탄산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쓴맛이 강하니까 단맛을 많이 넣어도 단맛이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코카콜라도 그런 예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보통 코카콜라가 단맛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코카콜라보다 단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맛이 나는 우유들요.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는 코카콜라 한 2~3배 정도로 설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야 코카콜라 몸에 안 좋다 하면서 콜라는 못 먹게 하면서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를 주면 사실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설탕이 콜라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설탕이 몸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맛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설탕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음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자, 일단 단 음료가 제일 많이 땡긴다고 하는 건 몸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니까요. 단 걸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중요한 그 영양소이긴 한데. 그죠? 실제로 많이 먹어서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아무리 독이라도 적게 쓰면은 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의학 쪽에서 그 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약을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단 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먹어도 크게 탈은 안 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사탕수수로 즙을 냈을 때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맛이 정말 중요한데 이 단맛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맛을 뽑아내고 싶으면 기술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단맛을 순수한 기술로 설탕을 뽑아내기 위한 시도들이 생기고 나서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비크롭 대표님이 쓰신 글들을 보면요. 이 결정화된 사탕수수 설탕은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는 인도를 침공했을 때 사탕수수를 보고 벌 없이 꿀을 만드는 갈대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탕은 페르시아와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페르시아 땅을 차지한 이슬람 군대가 이 기술을 흡수한 것이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정복지에 계속해서 사탕수수를 심었고 곧 사탕수수는 이슬람 제국의 세력권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모로코와 스페인 남부까지 재배가 됐으며 9세기경에는 이슬람 재배를 받던
시실리아 섬과 스페인 남부에 설탕 정제 시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설탕 문화가 커져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열강들이 대부분 설탕을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그 설탕을 재배하기 위해서 식민지에다 다 심었던 거죠. 사실 이게 또 다른 것하고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설탕으로 만드는 술이 뭔지 아십니까? 럼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탕 재배를 다 하다 보니까 럼대 재배지도 이 사탕수수 재배지를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열강들이 다 사탕수수 재배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열강들의 수만큼 럼 생산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십자군 전쟁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서양 현대사의 형성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초로 역시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설탕의 발견이다. 그래서 1차 십자군은 원정 과정에서 만난 아랍 상인들의 캐러반에서 스위트 솔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설탕에 대한 유럽 최초의 기록은 1096년에 또 유럽에 설탕이 들어온 공식 기록은 1099년이다. 이 발견은 당시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인류 최초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그것도 가장 오랫동안 행사한 단일 교역품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아랍 사람 상인들이 뭐 이렇게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 이거 뭐야 하고서 먹어보니까 하에서 소금 같은데 달았으니까 야 이거 스위트 솔트다. 아 죽는 거지. 저 유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꿀로 뭐 술 만든다 꿀이나 먹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게 식물로부터 나서 결정화돼 있는 걸 처음 보니까 신기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따지 보면 진짜 아랍 상인들이 뭐 미친 세계적인 영향은 대단한 거네.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서 이제 그런 게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쪽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슬람 쪽이. 자, 그 당시에요. 이 동방에서도 설탕은 화이트 골드라고 부를 만큼 상당한 고가품이었다. 또 이 무렵에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지중해 지배자였으며 동방 교역로를 틀어주고 향신료 교육을 약 500년간 독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는데 문헌 다수가 1319년 런던의 설탕 가격에 대해서 파운드당 2실링이라고 적었고 이는 현대 가치로 따지면 1kg에 한 100달러 정도. 그래서 설탕은 차라리 이 당시에는 이제 의약품에 가까웠으며 왕가나 귀족의 차 문화에 사용될 뿐이었고 이 백금이야말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원동력이었다. 이걸 교육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가 그 융성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썩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설탕은 썩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안 썩지. 그런가요? 다만 딱딱해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가격 다른 교육품에 비해서 사실 좀 더 비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육할 때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썩질 않으니까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어서 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kg 10만 원이면 와 30살 값인데. 그러게. 5도로 값인데. 그 당시의 가격으로.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오시는 분이 이제 콜럼버스네요. 그 기존 항로를 포기하고 무모하게 대서양을 건넌 콜럼버스가 1493년도 그의 서인도 제도, 지금의 이제 카리브해인데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사탕수수를 심는 것이다. 그래서 포르투갈 역시 1502년 서인도 항로의 초입이었던 아프리카 연안의 마데이라 섬과 카나리아 제도에 사탕수수를 심었다. 이 사탕수수는 그럼 더운 나라에서만 재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야기한 캐리비안 쪽에 사탕수수를 심었다. 이게 그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뭐 저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지 해적 이야기 보면 맨날 럼 마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 사탕수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 럼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 뱃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다 뭐 열병이나 일사병 같은 걸리면 약으로 먹던 술도 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럼에 대해서 증류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완전하게 증류주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바르주 형태,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황주, 당근술의 일종이 빠이주 이야기하는 황주 정도. 황주가 이제 백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쳤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당분이 있을 때 오히려 약용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럼 같은 경우는
사실 프렌치 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럼은 이제 설탕을 만들고 남은 당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거니까요. 찌꺼기로 만드는. 네, 뭐 당밀은 일단 액화된 상태니까 네. 이걸 쓰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제당에서 빼낸 거죠, 그거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팔기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럼 만들면 딱 좋은 겁니다. 또 알코올도 안 썩으니까요. 알코올도 안 썩네. 네, 알코올도 안 썩으니까 뭐 이제 사실 뱃사람들이 들고 다니기도 좋죠. 왜냐하면 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위생 문제인데요. 유통기한 문제가 되게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썩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럼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썩질 않으니까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네. 자, 우리가 설탕을 뭐 굉장히 많이 먹죠. 하루 종일 모든 음식에다 설탕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설탕에 의해서 이제 전통 제당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설탕을 만들었던 과거의 방법과 현대의 방법에 대해서 글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설탕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시면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정제당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통 비정제당이라면 정제를 하지 않았다,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정제당이라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칼색. 그렇죠. 근데 사탕수수로 만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근데 사탕수수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그렇죠. 껍질을 벗기고 즙을 짜내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왜 비정제당은 갈색일까요? 일단 끓이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캐러멜화가 돼서 돼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걸 끓이지 않고 굳혔다 하더라도 놔두면은 이게 썩진 않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미네랄의 성분들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 까맣게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오모리 흑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색깔이 갈색이라고 비정제당이라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리고 비정제당이 몸에 좋다라는 것 자체도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미네랄이라는 건 사실은 몸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비정제당을 만드는 대부분의 제조 시설들이 위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발 벗고 들어가서 이제 석회 뿌리면서 밟고 다니면서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정제당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비정제당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흡수가 덜 되니까 몸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약간 그 백미와 현미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꼭요. 아니 제 기억에 예전에 우리 저 스타벅스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다방 같은 데 가면은 싼 데는 하얀 설탕만 있었고요. 좀 비싼 호텔 이런 데 가면은 두 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 생각에 야 이게 설탕은 싸구려 느낌이 딱 들고 여기도 이 고급 호텔에 오니까 약간 이 각설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양이.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에는 흔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귀한 거, 호텔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이제 설탕이 보급화가 되고 나니까 백설탕을 대량으로 만들려니까 싸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제1제당이 생길 시점으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흰설탕이 엄청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이러면 사실 뭐 결혼한다고 선물하는 게 설탕이고요. 남의 집들이 갈 때 선물하는 게 설탕이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명절 같은 경우는 설탕 선물하고 했어요. 맞아. 설탕 미역 선물. 그만큼 귀한 거였는데 이거 그만큼 하얀 설탕이 귀한 거였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너무 싸지니까. 그리고 정제를 안 하면 원래 그 소위 말하는 사탕수수가 가지고 있는 향이라든지 그게 발효가 되거나 그 산화가 돼서 생기는 상이 사실 설탕에 배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어디다 음식이나 그 음료에 넣을 때 그 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치 않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맛만 높이고 싶다면 백설탕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전통 제당과 현대 제당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설탕을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부숴가지고 자루에 넣고 돌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밀은 결장화되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자루에서 꺼내서 돌로 깨가지고 망치로 깨가지고 다시 자루에 넣고 또 누르고 이걸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게 갈색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진한 아이보리빛이나 이런 식의 설탕이 되는 당밀이 빠져나가고요. 그 말인즉 사람들은 순수한 단맛을 뽑아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일본의 와선봉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대량으로 원심분리로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대량 생산하니까 수입도 대량으로 할 거고 대량으로 만드니까 엄청 싸진 건데 거기다가 얘는 유통기한이 어떻습니까 창고에 짱 박아 넣어도 되니까 막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백설탕이 싸니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음료에 넣을 때 저는 이제 화이트 베이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화이트 베이스는 어디에나 넣어도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화이트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탕을 넣으면 모든 음료가 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다른 흑설탕 같은 걸 넣을 때 비해서 백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가지고 있는 향은 없으니까 다른 음료 재료의 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기가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럼 정제된 그 흰 설탕은 그냥 단맛을 도와줄 뿐 다른 그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단맛 말고 향을 오히려 강하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설탕이 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설탕의 향이 음식을 할 때도 황설탕, 백설탕, 흑설탕 쓰는 다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 그 색깔만 내가 같은 설탕이라고 넣어준다니까 특히 조림 같은데 흑설탕 넣으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 특유의 그 흑설탕 특유의 그 맛이 있습니다. 당밀이 되는 거죠. 그 맛이 나오면서 그게 다 덮어버립니다. 네. 단맛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짠맛하고는 다릅니다. 예. 단맛을 더 높일 때 소금을 좀 높이면 단맛이 확 살거든요. 예. 그것도 황설탕 이 같은 경우는 조림에 조금 넣어주면 딱 백설탕과 흑설탕보다 백설탕에 가까운 맛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텍스처가 좀 좋습니다. 쫙쫙 붙습니다. 황설탕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저을 때는 황설탕 같은 거 넣고요. 순수한 단맛을 낼 때는 무조건 백설탕입니다. 예. 여기다가 요 맛도 나고 저 맛도 나게 해가지고 맛의 그 균형을 확실히 잡아줄 때는 백설탕. 전체적으로 덮을 때는 덮어가지고 끈끈하게 할 때 황설탕. 근데 단맛하고 당밀하게 확실한 맛을 딱 줄 때는 그때 계피 같은 거 할 때 흑설탕입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완전 흑설탕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과일로 만든 음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로 만든 음료는 대부분 백설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너트라는 향신료 쓰는 경우는 흑설탕을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 설탕의 종류가 뭐 1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식물은 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술을 배울 때 그 얘기를 하죠. 모든 식물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효율의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모든 식물로 술을 만들 수 있다. 단맛이 다 나니까요. 이게 뭐 1톤을 해가지고 설탕 한 방울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효율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모든 식물은 단맛이 나거든요. 뭐 우리가 단맛 나는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고로쇠 수육도 단맛이 나고, 뭐 메이플 시럽도 단맛이 나고, 다 단맛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청 같은 것도 쌀로 만들지 않습니까? 무로도 만들어요. 네, 무로도. 무로도 사탕무 같은 그냥 설탕을 만드는 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식물을 재료로 만들었을 때 설탕의 수는 그 가지수만큼이겠죠. 그리고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른 또 아까 이야기했던 비정제로 했느냐, 비정제로 했는데 얼마나 삭혀서 만드느냐, 그리고 이거를 아예 정제로 하느냐, 그리고 비정제와 정제 사이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에 따라 사실 100개가 아니라 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그렇게 따지면 무한대로 갈 수 있네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고 가려서 쓰는 물건들이 한 정도 1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도 이걸 안지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정제당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먹으면 짠맛이 나거든요. 약간 짠맛이 납니다. 그렇죠. 끝맛에서 살짝. 네, 짠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사탕수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만큼 비정제당이 많이 나온 게 코코넛입니다. 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보통 사람들이 코코넛 설탕에서 코코넛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꽃을 잘라서 나온 수액을 받아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코넛 맛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사탕수수 설탕하고 브라인 테스트를 하면 차이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튼